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멋진 인생을 위한 15가지 시에 내 인생 최고의 명언이라는 오늘 최고의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알렉스 로비라가 지은 책으로서 참으로 귀중한 금과 옥조 같은 내용을 가지고 5가지의 그 섹터를 나누어서 내 인생 최고의 명언이라는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고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이 귀중한 내용을 제대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연이 알렉스 로비라는 행복한 인생과 성공에 이르는 원칙과 태도를 이렇게 가장 쉽고 간결하면서도 감성적 문체로 소개하는 이 작가는 내가 살아가는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감동적 메시지는 수많은 독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인생의 항로를 제시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덕분에 그의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고 특히 준비된 행운은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 67개국 38개의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지혜의 명언을 통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멋진 인생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멋진 가는 길을 잘 우리가 올라타기만 하면은 충분히 우리도 여기 있는 것처럼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자신 있게 오늘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의 목적과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하고 톨스토이의 명언을 제일 앞부분에 제시함으로써 이 책의 저술 목적과 그 우리 깨닫는 어떤 진리의 지혜에 해당되는 부분을 앞부분에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생의 목적과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참으로 좋은 톨스토이의 명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인생의 소소한 기회 찾기, 행복을 찾는 지혜,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창조를 위한 믿음, 열망하는 힘,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멋진 인생으로 이끄는 책임감, 인생 여정의 목표 세우기, 겸손이 주는 미덕,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은 감사, 인생의 학교는 역경, 풍요로운 삶을 위한 다정함, 멋진 인생을 위한 필수 조건,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기, 이렇게 총 16장에 걸쳐서 좋은 내용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은 참으로 저에게도 큰 기회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에서는 인생이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티벳 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이 다 각자의 인생이 되겠죠. 이제 여기 보면은 당신 자신을 형성해가는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상이한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 이게 인생이 뭐냐. 이걸 생각한다면 인생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은 무한할 것이다.
아마도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합리적인 대답 중 하나는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티베트의 금언입니다. 삶 속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금의 삶과 미래의 삶이 결정됩니다. 특히 미래의 삶은 지금 내가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의 총합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삶은 지금 내가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의 총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부여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삶에 만족한다면 즐거운 삶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키지 않는 삶이 되겠지요. 삶의 의미와 색깔을 부여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멋진 인생이란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쾌락 역시 자신의 역할이 있겠지만 존재의 아름다움과 선함은 자신의 인생과 하는 약속에 달려 있으며 이 약속은 본질적으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선택하는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도입니다. 하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의 씨를 뿌리고 행동을 수확하며 행동의 씨를 뿌리고 습관을 수확한다. 습관의 씨를 통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을 통해 운명을 수확한다 하는 시바난다의 글을 싣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인생의 생각이 인생이 운명을 수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놀랄만한 발견이고 참으로 우리가 그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경우가 있는데 역경의 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너무 소박하거나 혹은 감각이 무딘 사람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그 힘든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시절의 경험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배움을 넓히고 성장할 수 있었으며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경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은 태도입니다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태도가 좋은 운을 만듭니다 하는 제목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나 나빴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나 겪어온 상황은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삶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서로 너무나 차이가 나서 후자는 불행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전자는 그런 역경이 삶의 한 부분이며 배움과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허락해주는 긍정적인 사건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심지어는 이상하게도 보이겠지만은 그런 경험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암에 걸린 덕분에 자신의 몸을 더 챙기고 아끼게 되었으며 식사와 생활 습관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다음에는 운 좋은 사람들의 9가지 습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의 9가지 습관. 첫째는 긍정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들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단순함과 순진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석함과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탓하지 않기. 여기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줄 압니다. 참으로 운을 끌어들이는 어떤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수로부터 배우기. 자신의 실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언제나 자신감. 항상 자신감에 넘칩니다. 이 자신감은 그가 추구하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인내하도록 해줍니다. 이 자신감은 그가 추구하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인내하도록 해줍니다 하고 설명합니다. 생생하게 꿈꾸기. 자신의 꿈을 이미지화합니다. 즉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합니다. 눈으로 봐야 믿는다가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책으로 보아왔고 실제로 보았습니다. 잘 참고 잘 결단하기. 끈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은 결코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의미부여. 인생이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하는 것이며 사랑하고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기. 다음에는 행복전도사 이래 합니다. 행복전도사에서는 다정함, 감사함, 열정, 낙관주의,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의 생산자임과 동시에 강력한 전파자입니다. 교만, 불신, 냉소, 체념 등과 거리가 먼 이들은 타인의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생산하고 전달하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가지는 우리가 잘 유념해서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의 9가지 습관. 긍정적인 마음 자세, 남의 탓하지 않기, 실수로부터 배우기, 언제나 자신감, 생생하게 꿈꾸기, 잘 참고 잘 견디기, 자발적인 의미부여,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기, 행복전도사. 10가지 잘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제2장 인생의 소소한 기회 찾기라는 그 장에서는 인생의 목적은 완전하게 태어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완전하게 태어난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고 에리 프롬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기서는 인생의 소소한 기회 찾기에서는 성찰해야만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성찰해야만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과 그 의미와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생에서 사랑과 성장이라는 한없이 아름다운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에 아마도 그것을 즐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우연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로부터 옵니다. 희망, 겸손, 기쁨, 감사함, 봉사하는 삶, 좋은 감정 상태와 더불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성찰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간절히 구하는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찰하고 인생 행로를 계획하십시오 하고 라는 제목하에서는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유익하고 필요한 성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루살이 같은 인생 여정표를 계획한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 부여에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다. 매 순간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라는 사실을 망각해 왔다. 하루하루는 과일이며 우리의 역할은 그 과일을 먹는 것이다 하고 장지오노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현재를 즐겨라 라는 타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처럼 중얼대는 가운데 아이들은 오래전에 이 학교를 졸업하여 지금은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자기 또래 아이들의 빛바랜 낡은 사진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누려야 할 삶의 가치. 인생은 짧고 삶의 순간은 만끽해야 하며 각자의 열망에 부응하는 인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인생사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장례식 이후 미루어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세월이 흐를수록 내 주위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들 때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괴로움을 빠져나와 새로운 마음을 새기십시오 하고 제목을 달고 있는 데서는 부서지기 쉬운 허약한 우리의 삶은 우리를 발가벗겨 놓으며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하면서 다음의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마땅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서 괴로움을 빠져나와 새로운 마음을 새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체념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념이란 하루하루 자살하는 것이다 하고 오노레드 발자크가 얘기하고 있는 걸 명언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자벨 코이세스의 영화 나 없는 내 인생에서 주인공에게 벌어진 일처럼 깨달음은 느닷없이 뺨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이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코앞에 불쑥 나타나 대답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조건들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며 이 세계가 모두에게 살만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소매를 걷어붙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내면 나침반의 목적지라는 글에서는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데 삶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고 삶의 목적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더 이상의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들에게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치 포로 수용소 생존자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해 우리도 대답해 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웠던 강제 수용소 경험에서 살아남은 박사는 그의 가족들은 아우슈비츠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언제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함께 증명하였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추구하는 삶이 일상생활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랑은 삶의 주력이자 종착역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인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못다 이룬 일, 꿈꾸던 여행, 대의 명분 등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 등 모든 사랑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모든 것이 그 출발점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동시에 우리가 열망하는 마지막 종착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을 찾는 지혜에서는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행복이다고 제르메 네케르가 한 명언을 들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말이 없는 나라가 있다고 그럽니다. 놀랍게도 피그미족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말은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생각보다 최근의 일입니다. 18세기 중 후반기에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시민사회의 권리로 간주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행복이 욕망의 대상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변화되었습니다 하고 설명합니다. 사랑, 다정함, 애정 이라는 제목에서는 행복이란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프랑스와 블로르가 한 명언을 예를 듭니다. 신경생물학적 연구에 의하면은 행복의 주 재료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행복의 주 재료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복이라는 미로의 중심으로 향해 가는 동안 반드시 다정함, 애정, 사랑이라는 정거장을 거칩니다. 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즐거움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고 얘기합니다. 내 주변 가치에 대한 인정이라는 글에서는 행복은 그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다고 헬런 켈러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향유하는 능력입니다고 얘기합니다. 행복은 건강, 사랑, 자연과의 접촉, 즐거운 대화, 좋아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 등과 같은 가치를 자각하는 데에서 생겨납니다. 고 얘기합니다. 명백한 것을 깨달으면 행복해집니다고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고대 그리스에는 오브노시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오브노시스는 명백한 것, 그러나 너무나 명백해서 잊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행복해진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고마움을 깨달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쁨이라는 데서는 많은 이들은 커다란 행복만을 고대하면서 작은 기쁨을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펄벅이 발견한 참 귀중한 명언입니다. 행복이란 우리가 최후에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착역이 아니며 우리가 걸어갈 때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걸어갈 때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어떤 이들이 행복을 쫓는 사이에 다른 이들은 사랑과 봉사, 의식의 발전, 본질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웃들과 작은 즐거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에서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바구니에 담아서 짊어지지 마라고 에드워드 에버렛 헤일이 한 명언을 얘기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또 투자에도 많이 인용되는 그런 명구가 되겠습니다. 중국 속담에 가볍게 걷는 이가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편안하게 걸어가려면 너무 많은 돌멩이가 신발 속으로 들어오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균형을 잡을 때 감정이 치유됩니다고 얘기합니다. 정서적인 균형이란 내 안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능력과 배우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의심이나 집착에서가 아니라 존엄성과 열린 마음과 친절한 물음과 다정함과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다운 사랑은 조화입니다고 합니다. 성숙하고 의식 있는 사랑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잘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희생하는 것을 상대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서로 구분함과 동시에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며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며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이 가능한 한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두 사람이 원하는 바를 함께 해나가는 것을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적 걸림돌도 걷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길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돌멩이는 공허한 감정, 슬픔, 헛된 애정, 우울함을 물질적인 것으로 메우는 일입니다. 고 얘기합니다. 멋진 인생이란 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멋진 인생이란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 얘기합니다. 버려야 자유로워집니다. 버려야 자유로워집니다. 참으로 맞는 얘기죠. 버려야 자유로워집니다. 결론적으로 버리기, 치우기, 청소하기, 남아도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은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삶에 의미가 있는 변화를 주는 행동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필요로부터 해방되고 소유하기를 그만두는 순간에 즐거움이 존재한다는 메커니즘을 상기해야 합니다. 심리학과 실용주의 학문의 선구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19세기 미국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는 하였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사소한 것을 깨닫는 기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잠시 멈춰서 느닷없이 혹은 우리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돌멩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를 위한 믿음에서는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하고 웨인 다이어가 한 말을 인용합니다. 열망이 만들어내는 현실에서는 타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가진 풍요로움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하고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키프로스의 왕이자 능숙한 조가였던 피그말리온에 관한 그 전설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아주 흥미로운 용어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는 신들에게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여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기대를 받은 아이들은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피그말리온 효과죠. 이 전설에서 보는 것처럼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원하는 결과를 낳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심리학, 경제학, 약학, 사회학 분야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의 실제와 잠재력에 관한 흥미진진한 실험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설명 끝내고 기대를 키우면 한계란 없다. 고 얘기합니다. 기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고 얘기합니다. 첨단 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유명한 다국적 기업에서 있은 일인데, 역시 여기서 인사부서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조직의 최고 관리자 자리에 앉혔는데, 이것도 피그말리온 효과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로 나타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은 비상을 위한 날개라는 제목에서는 불가능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내게 전이되면 뇌 변연계는 정보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나를 각성시키며 에너지를 증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주의력과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열망하는 힘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고 오늘의 그 발자크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는 능력 있는 자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낸다고 얘기합니다. 능력보다는 간절한 열망이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과연 어느 정도의 의지, 인내, 신념, 목표의식이 있어야 모든 악조건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발은 땅을 딛고 머리는 별을 향해 하는 제목에서는 사물의 중심으로 돌아가라. 손을 진흙투성이로 만들어 무릎을 바닥에 대어라. 그러고는 하늘의 별을 따르고 시도하라. 좋은 구지의 말을 인용합니다. 여기서는 아인슈타인과 에디슨은 유년 시절 심각한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습 장애자가 어떻게 이렇게 대성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